우리나라는 이제 국가의 전반적인 틀이 약합니다. 첫 번째가 통화가 기축 통화가 아니라는 것. 그다음에 인구가 거의 뭐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붕괴되는 그런 수준이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화약고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은 국가의 틀이 약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좀 노출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의 S&P 500을 이전부터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마이크로한 산업 스펙트럼은 좋은데 틀이 약하다. 미국은 틀이 딱 반대로 틀이 튼튼한 거죠. 그래서 이 두 자산을 갖고 있으면 포트폴리오가 된다는 것입니다. 책에 보니까 그 일본화를 따라가지는 않을 것이지만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이제 한국화의 길을 뭐 간다 이런 내용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부동산 얘기하다 보면 항상 우리나라 이제 일본 따라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본하고는 좀 약간 다른 길로 간다는 의미로 이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본하고는 너무 다릅니다. 아까 제가 방금 그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도쿄가 저렇다 하더라도 훨씬 지방 분권적입니다. 도쿄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나라가 서울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그래도 훨씬 낫고 자기 지방에 대한 프라이드가 되게 커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지방에 대한 프라이드가 누가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도 이제 차이가 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쿄는 그래도 조금 침체되었다가 그래도 도쿄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가장 그래도 지가가 올라가는 거이죠. 그러니까 이제 서울의 핵심 지역은 더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일본과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차이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 혁신적이라든지 아까처럼 막 아리위가 없다는 것 얼마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지 나도 언제든지 재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너 분수를 알아는 거하고 천연기 차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한 20년 동안에 IT 산업으로 바뀌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치고 나간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그런 측면이 무지무지하게 큽니다. 우리나라 2000년하고 2020년 지금 탑10 시가총액 그 순서를 보십시오.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런 게 우리나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너무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일본이 1994년 기준으로 해서 미국 GDP의 한 75%였어요. 지금 중국의 규모 수준입니다. 그러면은 뭐냐면은 일본이 성장을 하려면은 자기 자체 내에서 소비를 하든 투자를 하든 하지 않고 수출을 통해서 성장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 당시 내수가 확 죽어버렸거든요. 버블이 꺼지고 고부채를 가지면서요. 그래서 도저히 이걸 스스로 탈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비해서는 미국 GDP 한 7%나 되나요? 뭐 하여튼 그렇게 훨씬 낮거든요. 한 10분의 1 정도 옛날 수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거기다 인도나 우리나라의 무역 파트너들 인도, 일본, 중국 이런 나라들의 GDP까지 다 합친다면요. 우리나라는 거의 그 GDP의 3%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수출할 때가 많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경쟁력을 가진 수출 기업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상당 부분을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거기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그래서 내수는 침체되고 수출은 좋고 해서 양극화는 생기는데 이 두 개를 더하면은 그래도 약간 중간은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일본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혁신이라든지 수출 기업이라든지 이런 상황, 그다음 세계 경제가 갑자기 중국과 막 이런 나라들이 성장을 한다면 우리나라는 덩달아 성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이 일본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인데, 근데 인구가 고령화되는 것은 정말 일본보다 더 심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저성장의 길은 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일본에서 버블이 꺼져가지고 30년 잃어버린 30년 그런 길은 오지 않을 거라고 보아지고요. 대신 저성장의 길은 가리라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플러스 알파의 변수를 항상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 세계 경제가 좋아진다든지 이러면은 우리나라도 따라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본에 비해서 우리가 저성장이 예를 들어 일본이 저성장이 100이라면은 우리나라는 거기에 한 60 정도의 길을 가면서 중간에 한번 살아날 그렇죠.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을 가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의 길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나름 우리나라가 그래도 전 세계로 봤을 때 핵심 어떤 기술 그리고 뭐 핵심 상품들을 지금 잘 가지고 있다. 나름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업들이 이제 수출하고 이런 것들에서 경쟁력을 좀 당분간 좀 꾸준히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 스펙트럼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 보더라도 아주 좋은 스펙트럼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직도 전통 산업의 경쟁력하고 그다음에 첨단 산업도 다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최근에는 또 방산을 준비해 놨는데 또 세계적으로 또 막 지정학적으로 불안정해지면서 이게 또 이제 뜨기 우리나라만큼 방산 잘하기 쉽지 않죠. 방산에다가 원자력에다가 막 이런 것들이 뜨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운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산업 경쟁력의 스펙트럼을 갖춰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씩 우호적인 사건이 있을 때 매칭을 해줄 산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게 단순히 운이 아니라 골프
골프 선수를 치자면은 많은 연습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샷을 할 때 아주 야 저렇게 운이 좋은 샷이 나올 수 있나 하는데요. 그래서 골프 선수 중에 한 명도 이제 했던 이야기가 운도 실력입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바로 이게 이제 우리의 산업 스펙트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플러스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확실한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조금 이런 부분은 확실한데 국가의 전반적인 싸고 있는 틀이 약합니다. 첫 번째가 통화가 기축 통화가 아니라는 것. 예, 그다음에 인구가 거의 뭐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붕괴되는 네. 그런 수준이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화약고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은 국가의 틀이 약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좀 노출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의 S&P 500을 이전부터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마이크로한 산업 스펙트럼은 좋은데 틀이 약하다. 미국은 틀이 딱 반대로 틀이 튼튼한 강력하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자산을 갖고 있으면 포트폴리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미국의 S&P 500하고 환해치하지 말고 달러로 가지고 있으라는 이유가 그런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산업의 스펙트럼은 좋습니다. 이만한 나라 잘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건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나라가 해당되는 산업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런 곳을 탁 보여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요인은 있는데 전반적으로 틀에 해당되는 제일 큰 부분이 인구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우발적으로 터질 수 있는 것이 지정학적 문제, 거기에 연결된 것이 이제 통화라는 것. 예, 이런 부분들이 불확실한 미국에 비해서는 훨씬 uncertain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분산을 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맞다고 보아집니다. 제가 이거를 왜 여쭤봤냐면은 제가 최근에도 뭐 하나 영상도 막 찍고 했는데 요즘에 2030하고 이제 5060이라고 할까요? 이 세대 간에 갈등 아닌 갈등이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5060은 되게 돈도 많고 이제 뭐 자산도 많고 안 많습니다. 2030에 비하면. 2030은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그런 거죠. 근데 2030은 지금 취업도 잘 안 되고 벌어봐야 어차피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자포자기도 하는 것도 많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박사님 얘기로 들으면은 망할 정도 뭐 그런 건 아니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를 상당히 이제 저평가하는 경향이 큰데요. 항상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명실상부한 선진국입니다. 그리고 과거 한 10년, 20년, 짧게는 10년 정도 기간은 우리나라가 성장률은 다운됐지만요. 이때 기간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한 시기에 3만 달러를 넘어서고 재편된 GDP 1인당 기준으로는 3만 5천 달러를 넘어서고 유럽 국가들이 한 4만 달러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독일이 5만 달러 이 정도고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잘 살면은 큰 국가들에서는 작은 국가 말고요. 큰 국가들에서는 뭐 4만 5천 달러 전후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이제 1인당 GDP가 낮아졌고 명실상부한 선진국이죠. 이 선진국이 오기까지 이게 그냥 포카쳐 가지고 따먹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집적된 지식이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 쉽게 한꺼번에 안 무너져요. 사실은 불안한 부분은 있지만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산도 복리로 효과가 나타나지만 지식도 복리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지식들도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 복리 효과로 막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쉽게 안 무너집니다. 안 무너지고요. 그러니까 뭐 정치가 이렇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계속 또박또박 이제 그 길을 걸어가고 있고 여전히 수출을 하고 있고 무역수지도 흑전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쉽게 이제 단기간에는 적어도 한 10년, 15년은 안 무너지니까 걱정 마시고 다만 이제 자산을 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든 세상은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전망은 이렇게 하지만은 그래서 분산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가장 다르게 생긴 나라에 분산을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뭐 나라가 마이크로하게는 좀 엉망인 것 같은데 이제 튼튼한 틀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나라에 이제 자산을 좀 어느 정도 옮겨 놓으면은 포트폴리오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저 이제 어디 강의를 가든가 보면은 뭐 20대, 30대 분들은 지금 막 허드레이디를 하죠. 허드레이디 한 거 아유 저렇게 허드레이디를 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저도 저 나이 때는 그랬어요. 처음 직장에 들어가면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2030은 당연히 자산이 적을 수밖에죠. 5060은 모은 것을 축적해 놨으니까 많은 것이고요. 그런 부분을 이제 좀 생각을 하시고 하긴 30년을 모았는데. 예. 그리고 이제 다만 자산 가격이 좋을 때였습니다. 그러면은 2030은 그런 기회가 없나? 부동산만 안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이외에 우리가 기회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세계 주식시장에서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그런 기회를 활용하시면은
얼마든지 부도 또 축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0년생은 태어날 때 1인당 GDP가 그 79달러였습니다. 지독하게 후진국이었거든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나라의 국민이었는데요. 그래도 지금의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선진국일 때 이제 있는 것이고요. 그만큼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60년대생들은 조금만 하더라도 성과가 나는 때이고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세계 사람들하고 경쟁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제 그 선배들이 축적해 놓은 이제 기반을 가지고 뛰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스포츠나 이런 걸 보더라도 왜 금메달이나 이런 걸 많이 따느냐? 그 당시 80년대 그냥 라면 먹고 뭐 먹고 한 사람들의 선배들이 이루어놓은 골프 같으면은 박세리 선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축적한 거인의 어깨 위에서 이제 쳐다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계 사람들하고 저희들의 미션이었다면은 저희들은 그냥 산업화예요. 그런데 지금 청년들의 미션은 세계 경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저희들도 인정하는 바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대신에 이제 지금까지 축적해 놓은 이제 일종의 거인의 어깨가 있으니까요. 그걸 바탕으로 하시고 자산은 분산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5060 뭐 이제 뭐 60년대생이 온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었는데 이분들은 어쨌든 이제는 뭐 그동안의 고생을 끝내고 이제 은퇴 단계로 들어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뭐 이제 이분들의 어떤 자산이 있다고 치면은 이런 분들도 똑같이 그러면 이렇게 좀 배분을 좀 해외로 이렇게 해야 될까요? 물론입니다. 물론이고요. 부동산은 뭐 국내가 부동산 땅이 좁으니까 실질적인 땅이 좁으니까 뭐 괜찮겠죠. 여전히 저는 그런 부분은 우리나라에 여력은 있다고 생각하고요. 대신에 이제 가격이 오르는 것보다 임대료라든지 캐시플로 있는 것들 그런 것 쪽으로는 뭐 해도 되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뭐 배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약간의 성장성을 보려면은 지금 뭐 60년대생이더라도요. 앞으로 한 20-30년 자산 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글로벌하게 배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분들은 뭐 당연히 성향상 좀 부동산을 좀 가지고 그다음 자산 축적도 많이 맞습니다. 하셨던 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해왔던 게 있는데 이거를 좀 예를 들어 줄인다. 그러면 내가 좀 사는 집을 줄여가지고 뭐 예를 들어 뭐 수도권 외곽이나 이런 데 가면서 갑자기 배당주나 뭐 S&P를 한다는 게 좀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와닿지 않죠. 그래서 여기의 행동은 아마 가장 늦게 일어날 겁니다.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아마 자기가 있는 우리가 그 서식지를 이동하기가 제일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베이비 부모들이 은퇴하는데 하지만은 이게 영향이 나타나려면요. 이제 정말 최후에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 생활비가 거의 부족해지고 이제 간당간당해진다. 이러면은 이제 그때 액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때쯤은 이제 액션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선제적으로는 잘 안 일어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뭐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늦어질 겁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가보면은 나이 든 사람들은 여전히 말씀하신 대로 미국 주식 S&P 500 뭐 이런 것 등 이야기하지만 잘 못 옮겨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뭐 저 어제 강의했을 때도 한 분이 종목을 아예 미국 주식으로 다 갖고 있습니다. 아예 한국 주식 안 산다 이런 분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 수익률이 코로나19 때 좀 사고 그래서 한 60몇 % 수익률이 됐다고 그러니까요. 연수익률로 따지자면 거의 한 20% 정도 되는 셈이죠. 그래서 뭐 그렇게 많이 이제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이야기하던 것에는 신선했는데 요즘 이야기를 하면은 젊은 애들은 물어보면 답을 다 해가지고 이미 하고 있는데요. 답을 다 알고 있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정도로 이제 많이 변했습니다. 근데 아직 40대 후반, 50대 이쪽 분들은 아직은 그렇게 많이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 안 합니다. 차라리 오히려 그냥 뭐 오피스텔 하나 더 살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고 있긴 한 것 같아요. 여전히 그렇고요. 제가 한 2-3년 전, 한 2년 전에도 가서 사람들 대면하면서 노후에 제일 좋은 노후 준비 수단이 뭐냐 하면은 다 부동산이라고. 그러면 이제 반대로 지금 이 현재 50, 60 뭐 이 정도의 나이대이신 분들도 20년 정도 지나면 2040년대 구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되면은 이제 이 책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한국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뭐 안 좋아지는 것들이 나올 텐데 그때는 좀 늦은 거라고 봐야 될까? 그때 가서 자산을 좀 리밸런싱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좀 상황 좋을 때 먼저 빠져나와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더 가지고 가다가 위기감이 느껴질 때 그때 나와야 될지. 그건 저도 이제
주택이나 부동산이 네. 어디냐에 따라서 너무 개인적으로 틀리기 때문에요. 핵심지냐 그런데 아니냐. 핵심지가 아닌 경우에는 저 보니 그렇게 쉽사리 못 오를 것 같습니다. 나오기도 쉽지 않을 기대 수 있다. 수익률이 이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네. 그러면은 기대 수익률이 그보다 높은 곳으로 자산을 좀 옮기는 게 맞죠. 그럼 반대로 지금 5060 세대가 뭐 자산이 많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뭐 한편에서는 이제 준비가 안 되신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뭐 이제 은퇴를 좀 미루고 일도 하시고 뭐 이렇게도 하시기도 하는데 지금 이제 저희 채널을 또 50대 60대 분들도 많이 보시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뭐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됐다면은 지금이라도 뭐 이렇게 좀 해라 뭐라는 어떤 뭐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요즘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50대는 불안, 60대는 후회.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50대는 이제 제일 불안한 게 사실은 국민연금 나오기 전에 소득 공백기입니다. 국민연금은 금액은 적지만 그래도 뭔가 돈은 들어오는데 그게 나오기 전에는 하나도 안 지킨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사람들에게 심적으로 엄청난 공포감입니다. 지금까지 30년 동안 매월 뭐가 지키다가 어느 날 한 달 딱 지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통장을 열어봐도 안 들어오는 것이죠. 이게 공포감이 그렇죠. 엄청나게 큽니다. 그게 이제 예를 들어 국민연금 180만 원 들어오는 거 하고 하나도 안 들어온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백기가 이제 50대들에게는 불안감입니다. 만 60에 퇴직을 하면 그나마 괜찮은데 예를 들어 만 한 57세, 56세 이렇게 한다면은 이 공백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50대는 불안, 그다음에 60대는 후회라는 것이 이제 60대 돼 보니까 이렇게 준비할 걸 내가 못했네 해가지고 이제 후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50대 분들에게 방금 이제 질문을 하셔서 그런 답변을 드린다면요. 저는 이제 제일 우선적으로 하셔야 될 게 이제 일본에서 보면은 혼활, 뭐 종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준비 활동, 그다음에 이제 죽는 준비 활동 이런 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도 철저하게 준비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퇴직 준비 활동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은 소득 공백기를 대비한 퇴직 준비 활동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를 일컬어서 이제 퇴할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중에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뭐니 해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정년 연령이 빠르기 때문에요. 근로소득을 이어가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60세에서 64세가 그 고용률이 거의 65% 정도 수준입니다. 꽤 높은 편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미 60세라는 정년의 연령에 얽매이지 않고 이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년 60세 이런 부분을 까먹어 버리시고 이건 국가가 만들어낸 제도이니까 까먹어 버리시고 나는 계속 고용으로 해서 계속 근로를 한다 이런 생각을 첫 번째 계속 근로를 한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준비를 합니다. 내가 그럼 뭘 해야 될까? 내가 기술이 있으면은 이걸 가지고 또 재취업을 하지. 근데 기술이 없어서 재취업이 안 되네. 그러면은 내가 자격증을 하나 따서 재취업을 준비해야지. 이런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두 번째가 내가 이 전문성에 대해서 좀 투자를 해서 재취업의 조건을 만들어 놨는 것입니다. 그거는 일찍부터 이제 한 5, 6년 전부터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강의를 갔을 때 한 55세 정도 되신 분이 어디 이제 공사에 계신 분인데요. 안전관리사 해당되는 이제 자격증을 공부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관리직에 오래 있어서 가지고 어차피 지금 나가도 나는 새로이 재취업되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자기 선배들을 보니까 요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안전관리가 좀 인기입니다. 잘 정착을 하니까 월 1,000만 원을 벌더라는 것입니다. 한 2년 정도 고생해서 정착을 하니 그래서 그 준비를 이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죠. 그걸 이제 준비 계속 자기의 계속 근로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꼭 필요한 것 같고요. 기술직인 보통 자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닌 사람들은 이제 그런 자격증 준비하고요. 우리 내일 배운 카드 이런 데 같은 경우 5년 동안에 한 300에서 500만 원 정도 이제 교육비를 지원을 해줍니다. 뭐 이런 것도 활용하고 해서 재직하면서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준비하는 것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저축 스텝업입니다. 뭐냐면은 50대가 소득이 많아질 때 그럴 때 내가 지출을 똑같이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저축을 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텝업이라는 게 한 단계 높여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전에도 40대도 여전히 세액 공제 900만 원 했는데 50대도 900만 원이 아니라 소득이 많아졌기 때문에 좀 더 늘어나는 것이죠. 이제 비과세에 해당되는 부분을 좀 더 확장을 해가지고 내 저축을 늘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자산 형성을 보면은 저는 50대 때 퇴직연금에서 부득이 강제저축을 하게 됐어요. 성과급을 받아도 강제저축을 하게 해놨어요. 이 강제저축이 저 자산 형성의 거의 주된 공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50대 되면은 그래도 소득이 점프를 해요. 많아지는데 마찬가지 저축도 점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축 스텝업이라고 그러는데요. 혹은 이 저축을 여러분들이 혹시 국민연금에 공백 기간이 있다든지 하면은 이 지금 50대 때 번 돈으로 여기 넣어가지고요. 이 국민연금을 좀 더 많이 받게
만들어 놓는다든지 이런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때 근데 항상 그때가 딱 자녀들 돈 들어가는 시기여가지고. 예,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그죠, 잘 그죠.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 교육비뿐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네. 소득이 많으면 지출을 많이 하게 돼 그러겠죠, 있습니다. 그래도. 예, 해외여행을 몇 번 더 가게 네. 되고요. 뭐 지금 아니면 언제 가겠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강제 저축을 하게 하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저축을 40대 이런 때 하던 때보다는요 확실하게 스텝업을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소득 공백기 때 내가 배당 소득이나 이자 소득을 받아서 이제 어느 정도 채워 네. 넣는다 하면은 보통 경우에는 15.4% 이제 세금을 냅니다. 이거 꽤 커요. 그래서 그런데 연금 계좌에 들어 있을 때는 과세 이연이 되든지 찾을 때라도 5.5% 과세하면 됩니다. 훨씬 낮아지지 않습니까? 3분의 1 정도 수준이니까요. 그러니까 연금 계좌를 통해서 자꾸 저축을 만들어 놓으십시오. 그러면은 나중에 여기서 배당 소득을 얻을 때도 훨씬 금액이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준비하시는 것. 그게 필요하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금융자산들이 있을 텐데요. 지금 앞으로 이제 주식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고 뭐 네. 어떨 텐데요. 지금 리츠 가격이 좀 떨어졌잖아요. 네. 부동산. 이럴 경우에 리츠에 지금 넣어놓으면은 배당 수익률이 좀 괜찮습니다. 이런 때 지금 준비를 하는 거죠. 나중에를 위해서 리츠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 지금 좀 사가지고 내가 나중에 배당을 많이 받는 것으로 준비를 해놓고 그다음에 배당주 같은 경우 가격이 떨어지면은 배당 수익률이 좀 오르게 됩니다. 그럴 때도 배당주 좀 사놓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내가 퇴직을 했을 때 여기서 배당이 많이 나오게끔 퇴직을 했을 때 바로 바꿀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가격이 높아져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서부터 해가지고 이게 낮을 때 기회가 왔을 때 그런 것들을 차곡차곡 준비를 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소득 공백기가 됐을 때도 자기 금융자산에서 좀 더 높은 배당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한 자기가 그 소득 공백기 오기 전에 한 5년에서 10년 정도 길면 10년 짧으면 5년 정도 네.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 아닌가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됩니다. 미리 준비를 하는데 막 올라가는 거 따라 사지 말고 그럴 때 오히려 제가 아직 한 5년 7년 남았으니까 배당 수익률을 계산을 하는 수익률 것이죠. 딱 계산해가지고. 배당 수익률이 2% 이럴 때 왜냐하면 배당 수익률이라는 것은 배당 금액 나눠주기 그렇죠. 주식 가격이니까요. 배당 금액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이게 떨어지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예를 들어 주식 기준으로 해서 5%가 나왔다. 이거 꽤 네. 괜찮은 네. 거죠. 주식 가격도 오르고 하면 양빵으로 먹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배당 수익률 가격이 떨어져서 배당 수익률이 높을 때 그때 그냥 나는 배당 수익률 보고 사시는 거예요. 그냥 마켓 타이밍 하시지 말고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배당 금액 넣으면 배당 수익률이 한 6% 되네. 이거 그러면 뭐 사시는 확실한 거죠. 거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한 5년 정도 이상부터 준비를 해야 그런 기회가 온다는 것이죠. 네. 네. 나중에 닥쳐 있는데 주가는 한참 올라와 있고 기회가 안 온다는 거죠. 그때 가서 또 배당 수익률만 보고 안 좋은 거 살 그렇죠. 수도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미리미리. 기회가 올 때 채권은 뭐 언제 사도 네. 괜찮은데요. 이런 자산 같은 경우는 이제 준비를 해서 기회가 올 때 좀 사놓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저는 소득 공백기를 대비한 퇴직 준비 활동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된 거죠. 공교롭게도 제가 중앙일보 칼럼을 내일 놓을 것을 오늘 이 주제로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그 칼럼 내용과 이제 같은 네. 내용을 먼저 얘기를 해주신 거군요. 네.